강남 쪽에 집값은 오르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착시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상승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위험 시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상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점점 더 조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출 규제 측면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신영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이면서요, 또 부동산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와 지식의 배움터 대표 부룡 신영강입니다. 대표님 최근에 부동산의 현황은 어떤지 먼저 짚어주세요. 일단 부동산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싶어 죽겠는 시기이고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를 보면서 이것들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얘네들을 안정화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치 상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좀 주저주저하는 시기?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막 조였었잖아요. 네. 이게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을 했나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네. 하락을 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락해야지 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봐왔던 부동산 은을 바라보는 정부의 스탠스는 한 번도 하락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부동산 시장이 지난 거의 한 10여 년간 굉장히 과열이 왔었었고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정부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섰다. 그러니 설레발 치고 있거나 흥분에 빠져 있는 이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거나 조금 뗐지 라고 하고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22년도인가요? 2021년도에 대출 규제라는 걸 한번 했었었고 그때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걸 보면서 이것 봐라. 요거 정책 괜찮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정부한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라는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오버하는 시장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규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럼 대출을 규제하는 게 집값 하락의 목적보다는 네. 과도한 가계부채를 약간은 스탑시키기 위한 목적. 네. 그러면 강남 쪽에 집값은 오르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네. 이것도 그럼 결국에는 이 영향이 없었다는 거겠네요. 없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부동산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요즘에도 뭐 대출 규제도 불구하고 강남 부동산은 여전히 오른다, 신고가를 찍는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네. 착시 현상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네. 항상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요, 똘똘한 한 채예요. 자연스럽게 입지가 좋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남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는 자산가들도 강남을 살 정도의 충분한 여력이 있고 그렇다면 강남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수요들이 같이 붙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전에도 경험이 있었지만 잠시 정부가 조금 심한 규제가 나오면 주춤을 하는데 그때 하필 몰렸던 곳이 강남이에요. 규제가 들어오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반등을 해버리는 게 강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쓰러지지 않는 이 오뚜기 같은 심리에 사람들의 심리 자체도 강남이 최고야 이렇게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에 그 수많은 수요가 사라진다 해도 강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는다 이 얘기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저는 또 주춤할 거라고 봐요. 머지않은 시기에 주춤할 거라고 본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자산가 얘기했잖아요. 참 재밌는 이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만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뱁새도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요. 즉 자산가는 황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끌하는 사람이 뱁새거든요. 자산가들은요, 뭐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든 아니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장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데 뱁새들이 똘똘한 한 채가 대세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에 뭐 대출 규제라 대출이 안 된다든지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최근에도 대출금리 인상되잖아요. 네.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약해지면서 무너지면서 또다시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고가가 나타나는 이 현상은 대출 규제 9월 이후에 자산가들과 또 일부 똘똘한 한치에 대한 맹신가들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그 수요의 영향이지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영향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네.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뭐 주식에서도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신고가를 찍는다면은 약간 위험시로 보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고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호는 오히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이것들을 착각해서 상승 신호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일부 잔상 현상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이지 오히려 하락 신호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강남의 역사를 보면은 뭐 올랐다 내렸다 좀 결국은 우상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 물려도 결국은 뭐 복구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말 자산가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되게 여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영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겉으로는 나는 시간에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안달복달하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풀에 그 심리적으로 자기가 멘탈이 무너져서 내던지는 게 투매 현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 요번과 좀 비슷해 보이는 현상이 2009년도에 DTI 규제였거든요. 지금 DSI 규제잖아요. 네. 2009년도에 DTI 규제라는 게 있고 난 다음에 강남이 엄청나게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거의 스톱이었고 강남은 버텼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이 2012년에 나와요. 3년이 걸린 거죠. 왜 걸렸느냐?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당시 버티고 버텼는데 아무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도 여전히 지옥만 보이더라. 이러면 이제 던지자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저는 2012년에 왔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부동산에 들어온다? 사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다 양아치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상승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위험시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지금이 제일 첨예한 것 같아요. 상승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 작년보다 지금이 더 팽팽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상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상승이라고 말하는 이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한다고 얘기해야지 본인들이 돈을 버는 상황. 냉정하게 말하면. 되게 웃긴 소리로 들리는 게요. 상승장 초반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알지 그 순간에 알지 못한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상승장 초기에는 생각보다 안 오른다. 우리 보통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회복장이 오고 상승장이 오다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급등장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 냉정하게 급등장이에요. 그리고 그 상승장 초기는 별로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승장 초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급등장에서 벌었던 것들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식으로 설명을 안 한다? 지금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상승장일 수 있어. 근데 당신네들이 원하는 급등의 마음가짐으로 보는 그 상승장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상승장을 맛본 사람들이 어쨌든 몇 년 전에 맛봤기 때문에 그 도파민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저 이제 잔상현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잔상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주식에도 남아있을 것이고 부동산에도 남아있는데 부동산이 특히 심하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약간은 좀 스탑하는 게 좋은 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린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네. 근데 돈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사도 좋다고 봐요. 단지 이제 사도 좋다고 보는 이유가 네. 설사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열받고 미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인데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메꾸기 위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 꾸준히 가실 분이라고 스스로 자신한다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면 사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 달에 그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들어오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하는 게 틀리다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해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너 주식 잘하냐? 저 주식 잘 못하거든요. 근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차이가 뭐냐면 주식은 분할 매수가 되는데 부동산은 분할 매수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물리면 그 가격이고 거래가 또 안 터지면 내놔도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부동산 또 하나 좋은 게 그래서 강제적으로 장기 보유가 돼요. 그렇게 강제로 장기 투자하시면 접니다. 네. 그렇게 강제 투자를 하다 보면 네. 그 시간에 투자한다는 개념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오래 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중간에는 온갖 피폐해진 그 삶을 경험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이거야. 야, 장기 투자가 최고야.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얘기 중에서 야, 부동산 사서 계속 가만히 보유하고 있으면 돼. 이런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가 아니라 실수로 살겠다. 근데 뭐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사서도 좋다. 그 대신 한 가지 약속해라. 계속 공부해라. 부동산도. 뭐 갑자기 주식에서 말하는 각종 그런 공식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봐라면 지금 조금 안 올라서 에이 손해봤네 실수했네 라고 할지 몰라도 더 좋은 데 갔는데 또 시기가 또 잘 맞으면 속된 말로 대박 터지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투자자가 된다. 급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워워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집을 사지 않으면 결국에는 전세 아니면 월세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또 전세 대출 규제도 심화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전세난 이런 사기 때문에 월세로 넘어가는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월세 시대로 가는 중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요 솔직히 6년 전이어서요 월세 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똑같은 게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월세는 빼고요 전세 아니면 매매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부동산은 필수제, 그러니까 주택은 필수제이다 보니까 네. 거주는 해야 되니까 결국 매매 아니면 전세거든요. 전세의 대체제가 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으면 집 사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매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전세가 상승의 부메랑을 맞아서 또 내 뒤통수가 아파요. 집주인이 전세 가격 올려달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지금 임대차 3법이 있다 하더라도 올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메랑을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요때 월세가 튀어 올라와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안 오르면 어느 미친 사람이 집을 사고 싶겠어요. 그럼 그때 이제 막 흔히 말하는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야, 담보대출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금리가 얼마야?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 얼마야? 그럼 똑같이 전세자금 대출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매하고 전세를 따지게 되면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는 6억 정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출 자체는 사실 매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매가 훨씬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 아니면 전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전세 대출 안 한다 그러면은 이 또 사람들이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야, 그러면 전세대금 대출 안 해주는데 그냥 받는다고 치고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야? 얼마야? 야, 근데 월세 얼마야? 월세 근데 예를 들어 월세가 싸다. 그러면 월세 가는 거예요. 이 움직임의 구조가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전이었던 한 15, 16년 전에 대충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월세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완전히 활성화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또 다시 턴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2007년, 8년, 9년 아마 이때 전후로 아마 뉴스 검색을 해보면 월세 시장 도래 하나 이런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거 보면서 끄떡끄떡 역시 논리가 맞군 나도 동의해 라고 했는데 나중에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인간의 본능은요 수익 창출이지 월세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시장의 도래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들을 원하는 여러 가지 세상 어느 조직이나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월세 사는 사람들의 그 로망은요 자기 집 사가지고 자기 집이 엄청나게 올라서 돈 벌고 싶은 게 로망이라서 월세로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또 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전세 싸게 받을 데 없어? 또는 야 매매하면은 요즘에 이자 싸냐? 그러면서 다시 움직이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분명히 시장 구조상 월세 시장이 메인이 되고 전세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난 10년, 15년 전의 모습을 보더라도 네. 이 월세 시장의 도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월세 시장의 도래 가능성이 옛날에 한 20, 30%였다면 지금은 한 40, 50% 정도로 조금 더 커졌을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100%가 되겠지만 다시 전세나 매매로 돌아가는 시장이 앞으로 또 한 사이클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해서요. 월세 시장의 도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비슷한 거죠. 주식도 보면 배당주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보통 그 가을, 겨울에 얘기 잠깐 나오고 결국은 다 신용 쓰고 담보 매매 써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본능은 단기적인 고수익이란 거예요.
그 고수익에 해당되는 곳으로 사람들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보통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에 가장 유리한 게 뭐냐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 패턴들을 찾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봐야 된다고 봐요. 핵심은 그거네. 대중의 심리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모르고 대중의 심리를 바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대중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결국 전세 대출 이자가 뚝 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때 그 점이 또 변한 구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는 월세냐 전세냐 이런 거 따졌는데 더러워서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더러워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가 예전에 그 부동산 세계에서 시장에서의 공식이 전세가율 60% 넘어가면 집값이 오른다는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했던 거를 이게 사람 심리로 돌리게 되면 더러워서 집 사겠다거든요. 그거를 60%로 잡았던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제 어떤 분들이 갭 투자 같은 거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보면 80% 90%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는 그분들도 경험 없는 분이라고 보는 게 원래 우리나라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60% 정도에 되면 더러워서 집을 사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2009년 이후에 그 당시 유행했던 대출 DTI 규제,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DSR 규제 나오기 전에 DTI 규제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은행과 제2금융권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출 시장이 전세 대출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세 대출 시장이 꼭 먹고 알 먹고였거든요. 일반 매매자금 대출보다 한 1% 이상 포인트가 높으니까 이율은 높고 정부의 규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사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시장 분위기에서 갑자기 8,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지난 10여 년 전에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걸 보고 배우분들이 갭 투자를 할 때는 뭐 한 7, 80%, 8, 90% 올라갈 때 그때 투자하는 거야 라고 설명들 하시는데 그 시장의 뒤안길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의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전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이후에는 전세 대출 붐이 불진 않을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시장이다. 제가 한 번도 저도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정확히 맞춘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 시장은 이미 정부가 전세 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더더구나 그거의 최악의 위험성이 이번에 전세 사기잖아요. 네. 이 전세 사기를 보면서 아 이대로 하게 되는 서민들의 그 욕을 먹겠구나.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얘기가 지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모습과 비교해서 유독 전세 대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전세 대출에 중단을 걸고 난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없어요. 매매가 안 되니 전세대금 대출을 받았는데 옛날에 그게 대안이었는데 전세대출도 막았는데 그럼 그렇게 막고 나면 서민들이 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월세가 상승하고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 또 서민들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해 줄 만한 대안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뭐 청년 월세 보조금 나오니까 그만큼 올리더라고요, 원룸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단기적인 효용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뾰족하게 뭐 다음 거로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예전작과 다른 변곡점이 하나가 만들어지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세대출 DSR과 관련된 부분은 벌써 지금 약간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얼마 전에 규제한다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전세대출 할 거야 라고 이제 엄한 표정으로 저희들한테 막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쉽지 않네 좀 상황 봐서 하겠다라고 한 발 빼놓으셨거든요. 그 빼놓으신 큰 이유가 저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 대책을 준비하시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게 기업 임대거든요. 왜냐면 지금 개인들이 임대를 하는데 이 개인들은 지금 점차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회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에 항상 시장을 더 도화선을 만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참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막 급격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기업 임대니까 이 기업 임대 심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초창기다 보니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영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거 살아봤었거든요. 그 단지 전체가 다 월세인 거예요. 매매가 아예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그것들을 부영 아파트처럼, 근데 그게 건설사가 될지 지금 뉴스를 자세히 보게 되면 한번 딱 슬쩍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시키게 되면 20년, 30년 동안 보험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자산 운영을 해서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이 집단들이 볼 때는 괜찮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각종 그 법들 규제 때문에 막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또는 지금 리츠 시장을 또 이용해서 항상 몇십 년간 고정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들어올래?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되면 또 투자할 사람들 생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리츠 시장이 발전이 안 됐거든요. 네, 저 리츠 시장 처음 얘기 들은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에 리츠 시장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때 리츠 20년이 넘도록 리츠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걸 보고 이 시장 왜 이러지?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성숙되어가는 시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뭐 압구정 현대 리츠가 판매되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와.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전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기업임대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되게 관심을 두고 그러면 일석삼사조가 될 수 있는 게 전세 사기 사라지죠. 네. 기본적으로 월세 받으니까. 그리고 또 기업임대는 기업들은 월세를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래 개인 임대 사업자들한테 5% 애들이 불만 많잖아요. 5%씩 상승시켜라. 그게 아니라 이래도 5% 괜찮니? 요즘 금리 낮은데 그 정도면 오케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신경 안 쓰고 기업들이 꾸준히 5%만 올리면 안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딱딱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최근에 건설들 PF로 많이 자빠졌는데 무리하게 대출 끌어서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현금 흐름 잡는 건설사로 전환을 해라.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건설사들이 몇 명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면 건설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그것들에 들어올 수 있는 제약이 있는 것들을 규제들을 완화해 주겠지?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만약에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 용적률만 올려줘도 훨씬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 보험사,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짭짤하네 그런데 돈이 되는데 안 들어올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들은 못 견디죠.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에서는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DR 호튼이라던가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리츠하는 것도 다 그렇고 보험사가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일종의 넛지 효과로 건드리면서 이 방향으로 몰고 있다고 봐요.